예,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후연구소라고 하는 아주 작은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고요. 부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김범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의 주제가 21대 국회 우리가 직접 평가해보자라고 하는 굉장히 거창한 주제인데요. 거창한 주제와는 달리 내용은 굉장히 소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말이 좀 소박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주최한 정보공개센터와 방향이 다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훌륭하신 김민아 선생님께서 강의를 잘 해주시고 갔는데 김민아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다고요, 그냥 그랬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국회에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보좌관을 해본 적도 없고 국회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제 여러 정당 경험이라던가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이런저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아마 내년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선거가 과열됐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데 아마 하반기가 되면은 누가 공천을 주네, 공천을 받았네, 막 싸움을 하면서 슬슬 선거 모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4년 전을 돌아봤을 때 2020년, 아까 비례위성정당 얘기를 했었는데요. 혹시 2020년에 선거를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 투표권 때문에 못 하셨나요? 아쉽네요. 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 다 투표를 한 분 제외하시고 투표를 하셨는데 2020년에 선거하시면서 내가 사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고 투표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어디 지역구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 관악구에 사셨군요. 그럼 그때 그 당시에 후보자들 중에서 현역이었던 분의 과거 의정활동을 좀 찾아보고 나서 투표를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인이고. 지인이세요? 네. 그것만이 아니고 그래도 이것저것 사회 활동을 조금 하고 있는데. 네.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네. 제일 중요한 인권을 제일 챙기는구나. 네네. 그분의 어떤 과거 행적을 봤을 때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인권적, 친화적인 활동을 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 자체가 그런 스타일을 가고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보자의 과거 행적 또는 그 후보자의 발언 또는 그 후보자가 무슨 경력이 어땠는지 등을 보고 보통 선거 판단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국회, 예를 들어서 현역인 경우에만 해당이 될 텐데 그 의원이 본회의 출석률이 몇 %였고 해당 상임위에서 무슨 말을 했고 그 사람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뭐가 있었고 그 대표 발의한 법안의 가결률이 몇 %인지 보고 투표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안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정당 또는 싫어하는 정당 사람 안 뽑고 아니면 이제 여기에 제가 유명한 발언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자성어죠. 이부망천이라고. 2018년 지방선거에 당시 자유한국당의 정태욱 의원이라는 분이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텔레비전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는 지방선거긴 했지만 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물론 제가 정태욱 의원이라는 분 잘 모릅니다만 그분의 의정활동보다 그분의 발언이 그 후보자 또는 그 정치인을 지지하게 되는 이유 또는 싫어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현재 부산의 국회의원이시고 그 대통령과 친하신 어떤 분의 아드님이 래퍼거든요. 그분의 노래 가사인데 그러니까 그 정치인의 가족이 뭐라고 했는지 이런 게 사실 우리 투표의 근거가 된단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에서 저한테 처음 이제 이 강의 얘기하시면서
열심히 의정평가를 해서 시민들이 내년 총선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보자라고 했을 때 너무 좋은 주제였는데 이제 고민할수록 그게 가능한 일일까? 나도 의정평가를 해서 그 의원을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정당 또는 정책에 동의하는 정당을 투표를 하지 사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각되는 건 저런 일들만 부각이 되는 거죠. 저런 발언들, 어떤 사건들. 저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저것들이 그 정치인이 어떤 정치인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TV 나가서 말을 하는, 물론 말을 하는 것도 역할이지만 말하라고 우리가 정치인 뽑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법안 발의를 하고 예결산 심사를 보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했었나? 또는 이걸 관심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틀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의정평가를 어떻게 했을까? 요 정도의 아마 기준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을 좀 많이들 평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 다음에 법안 발의 건수죠. 근데 그 법안도 대표 발의를 했는지 아니면 공동의 발의를 했는지 또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뭐 뒤에 나오겠지만 법안을 너무 많이 발의를 해서 실제로 이 법안이 제대로 된 법안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으로 그 법안이 가결되었는지 제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는지를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법안에 투표를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이런 거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법률, 입법 과정에 관한 얘기였다면 이제 국정감사, 국정조사, 대정부 질문, 그러니까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했는지 이제 좀 있으면 국감 시즌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TV 나와가지고 막 국회의원들이 고함 지르는 거 하잖아요. 한 번 더 한 카트 받으려고 그런 것들. 정치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때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공약 이행은 이제 나 뽑아주면 이런 거 할게요라고 해놓고선 정말 그걸 이행했는지 이런 것들 좀 평가를 할 수 있었고 재산신고 현황 최근에 그 가상화폐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고위공직자는 무조건 재산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선관위에서 볼 수 있고 뭐 국회 자료에서 볼 수 있는데 재산신고 현황을 보고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우리가 암호화폐 문제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는데요. 좀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이때 활동을 안 했습니다. 초등학생이고 막 중학생이고 이래서 잘 모르는데요.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은 이때 이야기를 좀 자주 하세요. 이때가 뭐 소위 말 리즈 시절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왜냐면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요 자료를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얼핏 들었지만 요걸 준비하면서 좀 자세히 찾아봤는데 실제로 수많은 시민단체 한 400여 개의 단체가 처음 발족을 해서 나중에 1000개 이상의 단체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낙천, 그러니까 공천을 주면 안 돼. 근데 공천을 주기도 하죠, 정당에서. 그러면 낙선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준으로 정치인을 평가할 거야. 이 사람이 과거에 국회의원이었던 에 한해서 그럼 이 사람들은 낙선을 해야 됩니다라고 시민들에게 알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낙선율이 86명 중에 59명을 낙선시켰어요. 실제로 대단히 높은 숫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까 1강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당시에 시민사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2004년에도 낙선운동이 이어졌고 이때도 꽤 많은 분들이 떨어졌습니다. 60%, 70% 정도 사이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국회의원들을 평가할 때 뭐 나쁜 짓을 했는지는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가 아니어서요. 근데 이제 의정평가에서 의정활동 성실성과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이 두 가지가 소위 말하는 의정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는 나쁜 놈인지 나쁜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평가니까요. 근데 이 의정활동 성실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률, 뭐 법안 발의 건수,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 자료. 그 다음에 개혁 법안에 대한 것은 그 당시 시민사회분들 다 모여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들이 있었어요. 뭐 어떤 법안에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요런 걸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연대 얘기를 이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참여연대에서 이 의정 감시 활동을 열심히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참여연대에서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는 거죠.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 결과.
그러니까 18대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 사람은 이 법안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자체적으로 리서치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참여연대가 정한 법이 무조건 다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 뭐 FTA 문제라든가 4대강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찬성 반대했는지를 해서 쭉 해서 정리를 한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의정평가 활동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긴 했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즐겨 찾는다거나 이걸 보고 판단해 준 거로 삼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광주 전남 방송국에서 최근에 한 겁니다. 똑같죠. 대표법안 발의 원안 가결, 대표법안 발의 수정 가결. 어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것이 원안대로 또는 수정해서 가결됐는지 출석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를 해서 점수를 쫙 낸 거예요. 광주전 호남권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영상이 있는데 여기 나온 분들 뭐 이용 누구더라 이름 저도 까먹었는데 봤는데도.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정말 이 의원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런 양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질적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한 명 한 명 다 보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거는 조금은 널널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한계점이 있지만 그러면 저는 이 평가가 뭐 그렇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기존의 평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참여연대에서는 열려라 국회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은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사는 지역이 아산이라서 그냥 검색을 해본 겁니다. 제가 투표하지 않았고 저는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산 을의 지금 국회의원이신데 이분이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대표법안 발의가 몇 개가 있고 그 법안이 지금 계류 중인지 뭐 대안 반영이 됐는지 수정 가결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놨고요. 대표 발의 법안 한 개 몇 개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클릭하면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상임위 출석률 그 다음에 본회의 출석률, 아까 말씀드린 연도별 재산 신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예를 들어 법안 발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시민단체에서 법안 발의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의정활동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에 내려가서 술 드시고 어떠한 부탁을 받고 또 약속한 것도 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주고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의정활동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최근에는 이 법안 발의 개수를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법안을 엄청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의 국회 법안 발의가 엄청납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서구의 어떠한 민주주의가 훨씬 먼저 시작된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 국회가 막 2만 개, 3만 개씩 한 국회당 2만 개, 3만 개가 막 발의가 돼요. 그 2만 개, 3만 개 법안 발의 중에서는 말도 안 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위원장님 근데 개인적으로도 1등 하셨다는. 그래요. 우리 상임위에 있다 보면 누구나 다 막혀요. 이분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얼마나 했을까요? 무려 690여 건, 이틀에 한 개꼴, 다른 의원들의 10배입니다. 본회의 통과는 210여 건, 압도적 1등입니다. 특별히 기억이 나시는지요? 생각, 얼마나 생각. 우리 무릎에 취재진이 들여다보니 단연 눈에 띄는 법안 이겁니다. 여성이 차별 없이 평가받도록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라. 1991년에 미국에서 페더럴 글래스 실링 커미션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거 건강보험공단의
전력거래소에 직원 100여 명인 낙동강 생물자원관, 세종학당재단에 등 공공기관마다 복사해 주시는 이른바 복붙 무려 219건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손목들의 요즘은 이렇게 수차례 한줄 저한테 거를 굳이 개별을 공공기관이고 마다 알기 쉬운 단어로 하나만 곱씹는 이른바 알법도 있습니다.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행선지는 목적지로 이렇게 64건, 690여 개의 발의법안 중 하나가 바꾸는 알법이나 공포법이 420여 건, 전체의 60%입니다. 보신 것처럼 저분이 발의 건수는 1등인데 알고 봤더니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바꾼 단어 하나 바꾼 시오리걸 알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거.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유리천장위원회 여성의 채용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를 공공기관마다 법을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금방 만들죠. 그럼 400개, 500개가 되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보좌관이니까. 아, 그렇겠죠? 당연히 이거는 의원이 직접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직접 그렇죠. 이걸 직접 했나 아무튼 그렇죠.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게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약간 이것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학계에 계신 정치학계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법안 발의 개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법안 발의 좀 말도 안 되는 법안 발의 개수 장사를 하게 되는 것들이 좀 경향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정 평가를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근데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하면은 아주 기본적인 감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기존에 이러한 의정 평가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비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방금 나왔던 것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집에 앉아서 그거 이렇게 하나씩 개수를 세서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의 한계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미 국회에서도 알고 있고 어떻게 좀 우회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보여드렸는데, 직접 할 수 없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편 전문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그렇죠. 곧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는데, 어떤 과학자분들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인체에 그렇게 해롭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과학자분들은 아니다, 그건 해로울 가능성이 있고 안전하다는 게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 이과를 전공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방사선에 노출된 또는 그 어떤 냉각수를 채취에다가 여기에 섬중수도가 몇 개가 있고 이것이 인체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롭게 되는지를 직접 실험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저도 안 해봤거든요. 결국은 어떤 전문가가 얘기한 걸 듣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좋아하는 또는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주장을 하는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타임라인은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편 전문가를 계속 찾게 되는데, 백신 문제에서도 물론 지금은 좀 얘기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백신의 안전성 때문에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이분 이재갑 선생님이라고 그 당시 코로나 전국 때 여기저기 방송에 많이 나왔던 분이 한림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아도 된다라고 주장하신 대표적인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또 일각의 어떤 분들, 여기 바로 밑에 나오죠. 어떤 의사분들 또는 어떤 과학계에 있는 분들은 아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으셨어요.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안 맞긴 했습니다. 그럼 제가 맞기 싫어서 안 맞은 게 아니라 뺑뺑이 돌다가 맞은 건데, 우리가 그 백신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직접 아스트라제네카가 위험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결국 어떤 전문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과학적인 영역이니까 이런 건데, 우리가 정치의 영역에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김나 선생님께서 되게 재밌게 여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요즘에는 시사평론이나 시사방송을 많이 안 보는데, 제가 2, 3년 전만 해도 집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막 하루에
막 7개, 8개 시사방송을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다 봤습니다, 진짜. 그래서 김나은 선생님도 맨날 봤는데, 제가 국회 여의도에 가서 직접 취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준석 씨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김종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알게 뭡니까? 제가 그분들 알지를 못하는데. 근데 어쨌든 시사평론가라고 하는 분들은 여의도 정계에서 떠돌아다니는 취재원들로부터 뭔가를 들어요. 듣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그 얘기를 저희가 소비를 하죠, 언론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가공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국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본회 출석률, 대표 발의 법안 가결률, 고용자 재산신고당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언론에 보도를 하죠. 뭐 이번 국회 엉망이다. 또는 뭐 이 의원은 괜찮은 의원이다. 그럼 우리는 집에 있던 사람은 이제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이 의원은 괜찮았구나, 이 의원은 괜찮지 않았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접근한 이 정보라고 하는 건 우리도 접근할 수 있는 정보라는 거죠. 아주 손쉽게. 사실 상임위 회의록이나 소위원회 회의록만, 물론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죠. 어려운 일이죠.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이 회의록을 보면 우리도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재미없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록 보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평가하려면은, 저는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평가하려면은 회의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뭐 출석률을 얼마나 했는지, 발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거보다는 정말 이 사람이 메인 테마로 잡는, 이 사람 어떤 정치인이든 간에 자기의 테마 법안이 있고 주제가 있거든요. 그 법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말 얼마나 설득하고 있는가, 상대 정치인을 또는 행정부를, 그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위원회 회의록이고 소위원회 회의록이거든요. 그걸 보면은 아, 내가 관심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정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사실 핵심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한번 건너뛰어 보자,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저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계속 더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괜히 하는 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평소에 뭐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물론 평일에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겠지만, 사실 이거를 밥 먹고 이것만 하는 활동가들도 이거 하는 거 힘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업이 있으신, 다른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이 이걸 계속한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사실 이런 단체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정보를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국회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사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약간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의 어떠한 공공기관이든 간에 생각보다 양질의 정보를 오픈해 놓고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가다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런 정보까지 올려놨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양질의 정보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친절해요. 사실 어디에 뭐가 있는지라든가 인터페이스도 엉망진창이고요. 국회 홈페이지만 들어가도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국회라고 하는 국회 홈페이지, 그 다음에 의원정보 시스템, 국회 회의록, 요 세 개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나머지는 어차피 중복되는 얘기도 많고 한데, 이 세 가지만 들어가도 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보시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보를 찾으면 좋을지, 어떤 정보를 보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정말 많은 정보가 있을 때 우리가 좀 끌리는 정보들이 있어요. 어떤 게 끌리냐면요, 이런 걸 보면 막 흥분을 합니다. 이게 제가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가 의회 외교라고 하는 목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외교를 한 보고서가 정리되어 있는 어떤 페이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딱 외유 어떤 해외 출장 가면 막 신이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띵까 먹었어, 막 이렇게 신나죠. 그래서 이걸 검색해 들어가 봤어요. 김준표 국회의장님, 지금 이제 의장이 되셔가지고 이제 무소속이 됐던 우리 수원의 자랑이시죠. 우리 김준표 의장님께서 피지랑 뉴질랜드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왜 갔나 봤더니 2030 부산세계 박람회 지지기반 학과를 갔다는 거예요. 이게 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 엑스포를 너무 하고 싶어서 다들 지금 미쳐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그 투표를 합니다. 어디서 엑스포 개최하는지. 그거를 우리 부산 투표해주세요라고 설득하러 갔다는 얘기죠. 근데 7박 9일 동안 갔다 왔고요. 되게 많이 다녀와셨어요. 되게 많이 다녀왔고 약 3억 4천 정도가 들었습니다. 아, 벌써 신나죠? 야, 3억 4천을 썼어? 7박 9일이야? 야, 너무 신나요. 이런 자료 볼 때 너무 신나요. 그래서 봤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봤어요. 금요일날 가서 대통령 만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게 토요일날에는 어떠한 일정도 없이 3시 반부터 4시까지 딱 30분 동안 어떤 공장 방문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없죠. 일요일이니까 일정이 없죠. 놀았겠죠. 그리고 월요일도 일정이 없고 저녁 때 천전용사 간 다음에 저녁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고 화요일도 오후 2시까지만 있고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도 오전에 다 비어 있죠. 7시, 8시에 저녁 식사하고 오셨어요. 아, 너무 신나죠. 이런 자료를 만났으니까.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이 페이지를 보고 제가 박수를 쳤죠. 이 마지막 현지 진출 한국기업 공장 방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쨌든 갔다 왔으니까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 기록을 남긴 사진입니다. 저기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김진표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 우리 김진표 장로님의 얼굴이 있고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주요 내용 김진표 국회의장 및 대표단은 오후 어디 발전소를 방문해서 대표로부터 사업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 다음에 없어요. 실무자가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밑에 공장은 어떤 공장으로 피지 전체 전력 수요의 7%를 분담하고 있다. 실무자의 노고가 비어있으니까 너무 비어있으니까 이걸 더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신납니다. 이게 그 다음 날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한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물론 상상의 영역입니다만 과연 3억 4천을 들여서 이 피지 뉴질랜드 방문을 해야만 했을까? 근데 물론 여기서부터는 저도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린다. 왜냐면 제가 직접 조사한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믿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자료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의장님이시지만 어쨌든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제대로 된 해외 출장을 다 갔다 왔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긴 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 사람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했는지의 평가 기준을 자꾸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나 라고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 보는 건 너무 신나지만 회력 보는 건 안 신나거든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는 안 신나는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런 것만 찾으러 가면 조금 신나요. 그래도 왜냐면 벌써부터 3억 4천? 야 7박 9일인데? 이거 이틀을 먹었네? 이게 되는데? 사실 이것만 보면은 저는 이것도 보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것만 보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의정평가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감사 얘기인데요.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6.38제곱미터에 최대 6명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에 1인당 실제 수용 면적은 1.06제곱미터입니다. 1.06제곱미터니까 벌써 잘 안 들어오시죠? 어떤 상황인지. 계산을 해보면 우리 일간 신문 있죠? 그 신문지 2장 반입니다. 2장 반이 좀 안 됩니다. 2장하고 0.4면 정도 되는데 제가 이걸 좀 실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상황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고의찬 의원께서 요때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저는 이
이렇게 정치인은 대중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어느 정도 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신문지 이후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한 카트 받아보기 위해서 별 난리를 칩니다. 한복을 입고 오기도 하고요. 태권도복을 입고 오기도 하고요. 막 벵갈 호랑이 아니라 벵갈 고양이 막 데리고 와서 그때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워낙 지루하고 재미없기 때문에 그러한 주목을 끄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주목이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지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즌에 그 정말 재미없는 그 국정감사 내용을 좀 잘 정리를 하고 좀 심층보도하는 언론이 그나마 좀 생기긴 했는데 예전엔 거의 없었거든요. 방금 노회찬 의원님이 하셨던 그 장면은 재밌잖아요, 보면은. 근데 실제로 그런 국정감사가 몇 시간 진행되냐, 생중계가 다 나오거든요. 8시간, 10시간 막 이렇게 진행됩니다.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밥도 먹지만, 여러분 혹시 8시간 동안 이거 보고 있으라고 하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 이것도 뭐 속기록이 정리로 나옵니다만 이거 보고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개인이 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즐겨듣는 팟캐스트인데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시사 방송입니다. 뭐 제가 갑자기 왜 특정 팟캐스트를 홍보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팟캐스트는 굉장히 독특하게 국정감사 시즌마다 그 재미없는 8시간, 11시간을 다 보고 그 해당 상임위의 국정감사 내용을 정리해서 방송을 내보내줘요. 매번. 물론 거기에도 이 출연진들의 어떤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겠지만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아카이브하는 언론을 아직은 못 봤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언론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의정활동, 지루한 의정활동을 가공하는 단체에 대해서 응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이런 언론, 이런 시사방송을 듣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 사람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기준이 3억 4천원을 들여서 뉴질랜드를 갔는데 비는 시간 동안 혹시 명품샵에 가지 않았을까, 또는 이 스케줄을 누가 짰을까라고 의심해보는 것도 중요한 의정활동의 평가 기준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의원실의 의원님이, 영감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진짜 고자질을 들들 볶아서 본인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상임위에 가서 상대 정치장,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반대되는 사람도 설득하고 행정부도 설득해서 나 진짜 이 법안 발의를 하고 싶어요 라고 열심히 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것을 평가하는 게 정말 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충 법안 발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실 겁니다. 물론 행정부에서 발의할 수 있는데 오늘 국회의원 얘기니까요.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법안 발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해당 상임위, 그러니까 그것을 주관하는 소관 상임위로 넘어가죠. 근데 그 소관 상임위에서도 상임위원회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국회의원 300명이 모든 주제를 가지고 맨날 300명이 모여서 떠들고 토론하면은 집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주제별로 나눈 거죠. 그 주제별로 나눈 상임위에서도 법안 심사만 따로 하는 소위원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우리 상임위의 최종안으로 의결할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소위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임위 내부에도 작은 위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면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에 들어가서 찬성반대 투표를 누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걸 보자. 법안심사 소위원회 또는 기타 소위원회도 있거든요. 다른 기타 뭐 예결산 소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청원 소위원회도 있는데 그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자라는 거죠. 왜냐면은 상임위에서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상임위에서 별로 의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법안심사 국토위 상임위원회에서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우리 국토위의 대표 법안으로 이번 안건을 상정하겠다라고 하면은 실제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법안심사에서 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할까요? 네 하고 넘어갑니다. 제대로 된 논의 잘 논의를 안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국회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이 법안심사소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수백 개, 수천 가지의 법안에 있는 모든 소위원회 회의록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든 또는 우리 동네 지역 국회의원이든 타겟을 정확히 잡아서 그 사람 또는 그 주제의 소위원회 회의록을 들여다보자. 그러니까 사실 오늘 영상이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기후위기라는 주제를 가진 활동을 좋아해서 탈석탄법 얘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어요. 탈석탄법이 발의됐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지난 17일 발의했다라는 기사가 나오죠. 근데 아마 기후운동 하시는 분들은 얼핏 들으셨겠지만 분명히 작년에 5만 명이 청원을 해서 입법 발의가 된 거 아닌가? 그거 어떻게 됐지? 이런 의문점이 들 수가 있어요. 시민들이 5만 명이 동의를 하면은 자동으로 법안이 발의되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왜 새로운 걸 법안을 발의했지? 좀 궁금하죠. 그러면은 검색해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노가다 나는 겁니다. 지난 17일에 석탄발전 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 법안. 이런 법안 이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법안을 가지고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의안 정보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의안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지만 그냥 이거 검색해서 바로 나옵니다. 여기에 석탄발전 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 법안이라고 검색을 해요. 그러면은 바로 나옵니다. 류호정 의원 등 11명이 제안을 했고요. 이러해서 당장 신규 석탄발전소를 폐지시킬 수 있는 또는 공사 진행 중인 거를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가 된 거죠. 그래서 누가 발의했는지도 같이 발의했는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최근에 발의가 된 거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라고 하는 상임위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어떠한 회의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찾을 게 없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5만 명의 청원이 된 이 법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제 검색을 해봐야죠.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석탄법 제정 국민 동의 청원은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9월 30일 청원인 5만 명 동의를 얻어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돼 지난 2월 산자위 청원소위원회에 심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아마 9월 24일 9.24 행진을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 탈석탄법 청원에 동의해 주셔서 사람들이 많이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안에 올라갔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해당 상임위에 청원소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 청원소위원회는 5만 명 이상이 된 청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 2월이니까 올해 2월에 회의를 하긴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회의록을 직접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검색을 합니다. 국회 회의록. 아까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안정보 시스템도 있고 국회 회의록도 있는데요. 국회 회의록에 들어가서 이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찾아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전체 회의록이라는 걸 들어가셔가지고 21대 국회 소위원회 회의록, 본회의,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인데 물론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소위원회에 클릭하셔가지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삼통자위에 아까 기사에 뭐라고 했죠? 2월달에 있었잖아요. 그럼 2월달 2월 2일부터 2월 28일에 있던 걸 눌러보시면 여기에 청원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소위원회가 상임위의 소위원회 중에서 청원만 다루는 5만 명 이상 청원된 그 청원만 다루는 소위원회거든요. 이걸 누르시면은 어떻게 되는지 나와요. 이 소위원장, 그 소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청원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종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이러한 청원이 올라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 우리가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치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하는 거죠. 물론 이 소위원회 구조도 좀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바로 밑에 나오지만 전문위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채용되어 있는 공무원분들이 계세요. 이 전문위원분들이 사실상 이 법안은 요러 하니까 요런 논의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사실상 이 전문위원분들이 사실 설명을 이만큼 하고 거기에 국회의원분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또는 전문위원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법안을 갖고 온 경우에는 행정부 이제 공무원들이 나와서 차관이라든가 뭐 담당 주무관들이 와서 설명을 하면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해당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소위원회 회의록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이제 이 수석 전문위원이 뭐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한데 결론은 이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장 폐지하면은 그거 돈도 많이 들고 직접 지금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도 줘야 되고 하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삼척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참고인으로 나와서 이제 발언도 하시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의사 일정 삐리리의 계류 중임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2020년에 법안 발의한 게 있어요.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어떤 법안인데, 거기에도 이제 탈석탄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랑 법안이 좀 비슷한 것 같아, 내용이. 그러니까 그 법안이랑 이 법안이랑 이렇게 합치는 것, 이걸 대안이라고 하는데, 그 합쳐서 대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그거랑 같이 병합심사할 수 있게 우선은 이거 그냥 논의 그만하자, 이제 우리 이걸 계류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류 중인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류 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의원이 거기에 동조했는지, 어떤 의원이 그래도 반대를 끊임없이 했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기사로 보면 계류 중이다 했을 때는 왜 계류 중인지, 누가 이런 걸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디테일하게. 그래서 어쨌든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의당에서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발의를 한 거고, 물론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제안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고요.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법안 발의의 의정활동,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이 의원이 진짜 본인을 지지해준 시민들 또는 특정 어떤 정치 세력의 의견을 대변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서 이 법안심사 소위원회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또 중요한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 회의록을 봐도 상임위 회의록에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줘요. 지금 이게 산통자위 소위원회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보통 모든 상임위에는 하나의 법안 소위와 하나의 예결산 소위원회, 하나의 청원 소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었는데, 방금 우리 이 산통자위 이름 길잖아요. 그래서 워낙 다루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둘로 쪼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산통자특까지가 하나고 중소벤처까지 하나여서 요 두 개의 법안 소위가 있는 거죠. 2023년 6월 달에 있던 교육위원회의 회의록을 그냥 제가 들여다봤어요, 한번.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름이 비슷한 법안이 지금 30몇 개가 같이 올라온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더글로리 때문입니다. 이게 2023년 12월에 더글로리 시즌 1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즌2가 있을 때, 그 사이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법안을 의원들이 너도나도 발의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법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이거는 비슷하고 저건 안 비슷하고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요. 병합심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내는 거예요. 그 대안은 이제 대안입니다. 의원회가 대신된다 해서 대안인데, 근데 그 과정도 상임위에서 안 해요. 여기 보시면은 축소 심사는 법안 소위에서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 요거는 빼고 요거는 뭉쳐서 할게요. 이게 지금 교육위 상임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위에 소속된 상임위원들도 이러한 법률 30몇 개나 되는 법률에 뭐가 공통점이 있고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논의를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상임위에서도. 이거 그냥 법안 소위에서 다 퉁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법안 소위 축조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를 보고 싶으면은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들어가야 돼요. 다시 소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소위원회 1차, 2차에 해당되는 걸 들어가면은 왜 이것들이 합쳐졌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뭐 권은희 의원이라던가 이제 강민정 의원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막 열심히 싸워요. 그러니까 축소하지 말자는 얘기도 있고 되게 복잡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되게 쉽게 얘기 드렸지만 이 소위원회 회의록 보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왜냐면 하나의 회의록이면 몇십 페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글씨도 작고. 하지만 우리가 국회의원 출석률이 몇 %고 법안 발의 개수가 몇 개고 이런 것들을 보는 평가보다는 좀 더 내가 관심 있고 특정 주제에 집중해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회의록 찾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은 몇 항부터 몇 항까지는 빼고 이거는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상임위에서. 여기 법안심사위원회에서 열심히 논의한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죠?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결론이 소박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의정활동 감시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집에 가셔서 국회 회의록 중에 상임위, 해당 상임위의 법안 소위, 꼭 법안 소위가 아니어도 됩니다. 특정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시길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것이 주제별일 수도 있고 인물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학교 폭력 및 특정 뭐시기 막 법, 그걸로 검색하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어떤 내가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든 또는 뭐 지지하든 아니면 싫어하는 국회의원이든 간에 진짜 이 사람이 뭐 외유를 얼마나 갔는지, 아들이 이상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뭐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했는지, 물론 뭐 그것도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시사 방송을 정말 많이 보는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정치 과잉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정치가 과잉되었는지가 좀 의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특정 정치인의 발언 한마디, 아까 말했던 이부망천이라는 발언을 한 사람은 물론 좋은 사람은 아니겠죠. 근데 그 이부망천이라는 발언을 한 걸 가지고 과연 그 정치인이 4년 동안 한 의정활동을 바로 평가해도 될까? 그러니까 되게 위험스러운 발언이긴 합니다만, 어떤 정치인이 진짜 이 법안 소위에서 또는 뭐 다른 소위원회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정치적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과 뭐 세비로 국회의 예산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뉴질랜드 가서 뭐 캥거루 보고 오는 거를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어떤 것에 더 비중이 커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이게 더 비중이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세금으로 캥거루 보고 왔다는 얘기는 자극적이고 재미있잖아요. 저도 그런 자료가 더 보고 싶고 하고 언론도 그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내보내고, 실제로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35개나 되는 법안을 대안, 반영, 폐기하는 그 과정, 이건 요약하기도 어렵고요. 이거를 전달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이거를 막 뉴스에서 내보낸다? 과연 사람들이 클릭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하루 종일 시사방송 보고 있으면요, 결국 한마디 가지고 거의 무슨 성경 해석하듯이 이 사람의 이 발언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를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저는 그래서 뭐 여기 오신 분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시민분들이 의정평가를 하고 싶다면은 작지만서도 이런 회의록을 보는 거에 또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말 찐 결론입니다. 이거 혼자 이러고 앉아있으면 지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오늘 그래 내가 한번 들어가서 봐야지 해서 우리 동네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떤 상임위에 있는지 다 나와요. 여러분 국회 홈페이지 하면 정말 친절히 나옵니다. 어디 상임위에 배속되어 있고 무슨 소위원인지 다 나오는데, 그 소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한 2개만 보면은 내가 이거 해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냥 에이 저기 찍지 말아야지 뭐 이러고 끝날 거예요. 아마 100%입니다. 왜냐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자꾸 중간에 이 참여연대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어차피 누군가는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가 시민단체고 정당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그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그런 의정평가하는 것도 저는 꼭 제안 드려보고 싶고 한 번씩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어떤 특정 정치인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내가 이거를 해보고 싶다.
내가 이 회의록을 좀 보는 일을 계속 꾸준히 하고 싶다 혼자 하지 마시고 꼭 둘이든 셋이든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둘, 셋이 같이 모여서 제대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결국 시민단체가 되는 거고 그게 겁나 많이 모이면 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당이나 시민단체 활동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특히 이 분야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게 많이 비어 있어요. 여기 주최하신 정보개센터에서도 늘 고민이시겠지만 왜냐면 재미가 없어서 비어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정보개센터랑 뉴스타파 하고 있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막 시커멓게 칠해서 주고 이런 거는 좀 자극적이긴 하죠. 검찰총장이 5천만 원 받고 어디다 썼는지 궁금하니까 이런 건 자극적이긴 한데 진짜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해서 무슨 노력했는지를 파고 들어가면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그런데 그걸 하는 기관은 필요한 거죠. 이걸 제대로 안 하니까 자꾸 자극적인 기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책을 제안 중에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도 이제 참고를 했지만 그 전에도 이 국회에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 또는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 업계에서 굉장히 오래된 보좌관이신 분이 쓴 책이에요. 국회의원 말씀 공간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좀 한번 쭉 정독해 보시면은 실제로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역할과 그 역할이 왜 시민들에게 가닿지 못하는지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좀 풍부하게 해석해 놓은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라서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예, 제가 오늘 좀 말을 빨리 했습니다. 저도 집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 예,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모든 국회의원이 그 원하는 행정부 장관으로부터 이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대정부 질문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피드백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이제 또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또 국정감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 국회의원이 뭘 알고 있느냐는 떠나서 그 역량 자체만 평가하기에는 대정부 질문으로 평가하는 게 아무래도 용이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정량화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직관적으로 그냥 정성적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역시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의정평가를 다룬 논문들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의 이제 실제로 법안 발의 입법 과정에 대한 거 말고 이 국회의원의 역량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국정조사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정부 질문이야말로 이 의원이 갖고 있는 정치적 역량이나 생각이나 어떤 그 견해를 드러내는 되게 중요한 지표이지 않겠느냐 해서 실제로 어떤 그 학자분께서 대정부 질문을 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발언에 어떤 표현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정량적으로 평가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안 드렸던 거는 이제 어떤 그 언론에 노출되는 장면보다는 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좀 집중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대정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것도 생중계되기 때문에 국회 방송에서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의정 활동을 검토하고 본 후에 할 수 있는 액션들이 뭐가 있을까가 좀 궁금해지는데 혹시 어떻게 활용하시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와,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회의록을 봐서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또는 내가 동의하는 어떤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했구나.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지역구가 아니라면 우린 뭘 할 수 있을까? 우선은 후원금을 보낼 수가 있겠죠. 1인당 10만 원까지 전액 세금제가 되고요. 사실 이거 조금 뭐 다른 영역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 국회의원에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나 동의를 떠나서 내가 시민 한 명으로서 과연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반려동물이 있는데 반려동물을 막 학대하는 일들이 막 발생을 했어요. 그럼 내가 그냥 우리 동네에 사는 주민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학대한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사적 복수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이 있겠죠. 뭐 행정복지센터에 우선 건의를 해본다던가 시청에 건의를 해본다던가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치적 액션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이겠죠. 뭐 피켓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주제를 가지고 논의할 사람들을 모아보고 그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본다던가. 근데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거창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하고 거창할 수가 없는 영역이 훨씬 많기 때문에 소박하게라도 만약에 선생님께서 만약에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의정평가를 해보셨고 요거는 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했을 때 주변에 한 두세 명이라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그런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 그것이 이어질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이 사람들과 의견을 나눠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누다 보면은 다른 생각들이 막 나와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이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평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풍성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여지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뭐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입니다만은 해마다 우리 동네 지역구 국회의원의 평가를 하는 모임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동네 지역구 국회의원이 다음에 선거에 나갈 때는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겠죠. 나 이런 거 했으니까 칭찬해달라고. 실제로 물론 국회의원은 그런 사례가 좀 적긴 하겠지만 지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3명만 모여도 무서워합니다. 그 3명이 모여서 어딘가에 올려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뭐 관악구에 산다고 관악구 누구누구 의원의 의정평가 모임이다 이렇게 그냥 거창하게 얘기를 만들어 놓고 혼자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SNS에 막 올려요. 근데 그거를 그 동네 국회의원 보좌관이 봤다? 전화를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시냐? 막 변명하고 싶겠죠. 그런 식으로 작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큰 영향력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대신에 꼭 혼자 하지 마시고 꼭 두세 사람이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거나 아니면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법령에는 위배되지 않는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광범위하게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걸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의원들한테 실제로 말해보니까 우리는 중앙 권력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조례라는 게 이게 그 법 체계상 그러니까 보통 조례가 그 아래에 있다고 여겨지지만 이게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법적 지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방의회부터 시작해서 중앙의 그런 어떤 제도를 변화시켜 나가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또 한국 사회의 큰 고질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형식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지방 분권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의원들 만나보면은 그 중앙에서 또는 뭐 광역에서 그거 좀 그런데 막 이런 경우가 많으신데 사실 법령이 위배되지 않는다면 조례로서 충분히 그런 활동을 하는 지역들도 있죠. 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경상북도 안동이라는 지역에서 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저희가 이제 하려고 했던 게 버스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공영화하자라든가 아니면 획기적으로 버스 노선을 개편하자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 중앙 법령과 상관없이 조례만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화성시 같은 경우에 우선교통을 하고 있는데 그 법령과 상관없어요. 진행할 수 있죠. 화성시 자체만으로도.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그런 조례를 통해서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되면 너도 다 또 베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우리가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기본소득 같이 돈 주는 게 많이 보편화됐었는데 옛날에 경기도에서 그거 준다고 성남시였나요? 이제 지금 기소가 될지 말지 고민이신 그분께서 이제 당시에 그거 했을 때 보건복지부가 엄청 잘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막 너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조례 운동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국회의원 의정평가라서 그런 얘기 안 하긴 했지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원 의정평가가 훨씬 더 쉬워요. 예산도 훨씬 규모가 작고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의정평가를 하기도 더 쉽고 회의록도 더 짧고요. 그리고 만나기도 더 쉽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만나달라고 하면 잘 안 만나주는데 지방의원들 만나달라고 하면 엄청 잘 만나주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조례베끼기를 저희가 의도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조례베끼기를 해서 이게 보편화되면 국가법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베끼기를 우리가 의도하려면 이제 선생님께서 출마하셔가지고 아니 당선 안 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출마를 해서 그걸 공약으로 내세우잖아요. 그러면 넘들 아니 그 다른 후보가 베낍니다. 아 진짜 실제 있던 지방선거 얘기를 좀 사실 제가 총선보다 지방선거에도 관심이 많은데 지방선거는요 공약을 잘 안 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후보 공약을 누가 많이 보냐? 상대 후보 캠프가 우리 후보 공약을 봅니다. 그래서 좋아 보면 다 갖다 넣게요. 그 선생님께서 그 기탁금이 원래 200만 원이거든요 기초이호는. 근데 예비 기탁금만 내고 완주를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 혹시 만 39세 미만이시면은 할인도 됩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청년의 기탁금이 20% 할인됩니다. 그럼 우리가 40만 원만 내고 내가 공약을 이막 하고 싶은 거 다 써요. 그럼 이제 저쪽 땅이든 이쪽 땅이든 야 저거 좋아 보이네 막 베껴요. 그리고 난 완주 안 하면 돼요. 예 그런 방법도 있고요. 조금 나는 이름을 널리 떨치고 싶다. 단체장 선거에 도전해보세요. 단체장 선거. 광역단체장도 기타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물론 좀 비싸긴 한데 또 20% 할인되니까 완주 안 하셔도 되니까 예비선거까지 해가지고 좋아 보이는 거 막 하고 보도자료 내고 그 보도자료 후보 선거 때가 왜 좋으냐면은 기자들이 어제 선거 때는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해요. 선거 관련된 기사는. 선생님이 나가셔가지고 선생님 혹시 사시는 데가 어디 서울이신가요? 저 고양시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그러면 이제 고양시장 내가 한번 해보겠다. 심상정 나와라 해가지고 심상정 선생님 국회의원이십니다. 아무튼 뭐 이번에 그 원장관님도 거기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죠. 그러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정석적인 방법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질의서를 시의원 후보한테도 질의서 보내도 돼요. 지방원 후보한테도 보내가지고 난 이런 정책에 동의하는데 약간의 과장이 필요하죠. 이 정책에 동의하는 시민 한 500명이 있다. 당신이 이 질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을 투표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지방원도 또 쫄아요. 지방원들은 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강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범희 부소장님한테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